안녕하세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12월 FOMC 이후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지수는 기대감을 타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연내 발표 가능성도 다시 제기가 되면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됐는데요. 양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코스닥은 8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4분기 IPO 대여였던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머티와 또 LS 머트리얼즈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죠. 네, 에코프로 머티가 기관의 러브콜이 지속되는 가운데 26% 급등하며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한 달 만에 시총이 11조 원이나 불어나면서 현재 코스피 시총 2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는 상한가를 기록하며 4만 원 선에 다가섰고 상장 5일 만에 코스닥 시총 1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우호적인 수급 환경 기대감이 형성됐던 하루였는데요.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가오는 1월에는 세계 최대 IT와 가전 전시회 CES 2024가 열리게 되죠. CES 2024에서는 전 산업에서 드러나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투데이안경 이슈픽 첫 번째, AI 시대의 확장 차세대 반도체 뜬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비롯한 머신러닝, 빅데이터 열풍으로 관련 반도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이어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 프로세싱인 메모리 PIM 등 차세대 반도체가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상용화에 이어 차세대 기술인 CXL과 PIM 생태계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업황 회복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반도체주의 열기 이어지고 있죠. 네, 반도체 후공정 업체로 HBM 캐파 확장 수혜주로 꼽히는 하나마이크론. 하루 만에 다시 반등에 나서며 7% 상승했습니다. 또 CLX 시장 개화 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외에도 메커스, 칩셋 미디어,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네오셈 등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AI 반도체 이슈에 이은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두 번째, 수에즈 항로 포기 속출, 물류 대란 본격화 예고입니다.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화물선 물동량의 30%를 차지하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인데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잠정 폐쇄 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최대 해운사인 MSC도 수에즈 항로를 포기를 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 통과 중단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물류 대란 본격화가 예고가 되면서 해운주들이 주목을 받은 하루였죠. 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이 인수전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14% 급등했고요. 흥하해운이 9% 강세로 2거래 연속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외에도 STX 그린로지스, 펜오션 등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수에즈 운하 물류난 우려 속 주목받는 해운주. 해운시황 사이클도 함께 점검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이슈픽 종목 AI 반도체와 해운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하나마이크론과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HMM, 흥하해운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안경 20픽 첫 번째, AI 시대 확장, 차세대 반도체 뜬답니다. AI 시대가 확장이 되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도 함께 들썩이고 있는데 HBM, CXL 그리고 PIM까지 차세대 반도체로 떠오르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각자의 역할과 수요 확장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강준혁 파트너의 의견 먼저 여쭤볼까요? 사실 이제 AI 시장 자체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가시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투자 은행에서 2024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AI가 이제 본격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종목분들이 미리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대역 북메모리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 자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GPU에다가 따로 이제 메모리를 이제 뭐 붙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일단 됩니다만은 계속해서 미세화 공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미세화 공정에서 더 이상 미세화되어서는 기술력을 높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가 일단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쪽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도 물량이 많이 좀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도에는 AMD도 지금 이제 GPU를 이제 양산을 하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HBM의 수요 자체는 2024년도에도 일단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X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면밀한 데이터를 이제 만들기 위한, 아니면은 컨트롤러 자체가 요즘은 어떻게 보면 집안에 우리 그 ITO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해보면 스타일러도 연결이 되고 뭐 가무 세탁기도 연결이 되고 여러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같이 그 연산이 될 때 이런 컨트롤러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CX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본격화된 AI 시대, 본격화된 IoT 시대가 온다면 이쪽의 어떤 사용량 자체도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개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시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PI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장 안에서 D램이라고 하면은 저장 장치, CPU라든지 뭐 GPU 같은 경우에는 연산 장치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D램에다가 연산 장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게 더 띵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제품들이 더 작게, 얇게. 그렇죠? 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CXL이라든지 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시장을 여는 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HB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적이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실적 가속화가 될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CXL 그리고 핀 쪽으로, 아니면 실적 가시성을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HBM 쪽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과 기대감에서 이제 골라서 투자를 좀 네.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HBM 선두주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CXL 그리고 이제 PIM, 핌 생태계 확대까지 힘을 쏟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 확대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눈여겨 보면 기회를 좀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예,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동의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밑에 하단 쪽에서는 오사트 업체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HBM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올해도 상승폭이 컸습니다만 향후에도 상승폭을 좀 더 이끌어낼 수 있는 한미라든가 하나 마이크론 같은, 한미 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같은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그 외에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 새로운 모멘텀과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클라우드 단이나 서버 단으로 넘어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PC라든가 노트북, 거기다 스마트폰에 AI가 탑재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의 눈여겨보는 투자자들이 좀 더 모멘텀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제주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몇몇 종목이 온디바이스 AI 쪽에 두각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CXL 역시도 뭐 오늘 시세를 좀 보셔서 알겠지만 코리아 서킷이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앞으로 모멘텀이 다소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AI 시대 확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새롭게 계속 등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마이크론과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고스탑 사인을 보니까 다 고사인이 들어왔는데 하나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여 만에 다시 장중에 3만 원을 회복을 했다가 소폭 150원 정도 부족한 상태로 7%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강지욱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볼까요? 하나마이크론. 사실 이제 우리가 HBM 관련된 종목들, 어스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뭐 곧장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약간 조정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 이제 HBM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시세를 낼 때 그 엔비디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엔비디아도 지금 중국 관련된 리스크는 일단은 있습니다만은 향후에도 지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반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그 지금 미국 시장 내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50주 신고가를 내고 난 다음에 흐름 자체가 양호합니다만은 하드웨어 쪽은 이전의 상승에 대한 약간의 피로감을 일단은 보여주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의 이전 조정도 뭔가 하나마이크론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의 주가 흐름을 같이 괴를 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방금도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 HBM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한다면 네. AI 쪽에서는 살만한 종목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이 낼 수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작은 종목들 중에서 또 대장이 하나마이크론이다라는 점을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네.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 정 안 되면은 트레이딩이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오.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거두면 안 되는 종목이다. 예. 그러니까 탄력은 조금 둔화될 수 있지만 상승 방향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사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오사트 업체들의 이제 좋은 뷰를 두 분 다 주고 계시는데 자, 하나마이크론의 강점이나 향후 HBM의 캐파가 확장이 된다고 하면 좀 성장이 기대되는 포인트 어떤 것들 좀 있을까요? 예, 뭐 무엇보다 고객사가 탄탄하다는 게 강점이겠죠. 삼성전자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점유율과 이제 매출 비중이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분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기존에는 이스페타시스라든가 한미가 올라갔던 이유는 HBM의 강점을 갖고 있는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4분기서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하는 하나마이크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마이크론 실적이 무엇보다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뭐 올해에도 약 한 1조 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는 이보다 뛰어난 매출 성장만 약 한 50%, 52% 정도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1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내후년도에는 2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내후년도에 것을 끌어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PER 기준으로 6배 정도의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상승에 따른 진폭과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매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다들 자명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딥러닝 같은 것들이 내년도에도 시장을 가를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찾기가 분주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11월 초에 신고가 34,500원을 기록을 하고 좀 탄력이 좀 둔화가 되나 싶은 약간 조정을 조금 거치다가 오늘 어쨌든 장중에 다시 3만 원을 좀 회복을 하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좀 더 홀딩을 하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조금 줄여야 될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까요?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마이크론 차트 보실 수 있으면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주가가 이제 HBM 관련된 부분이 일단 시장 이슈로 뜨면서 올해 6월 달이었죠. 23,500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종목이 좀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AI는 일단 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와서 보면 그러한 주가의 하락 자체는 전체적인 롤링 자체가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지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트레이딩 관점이라면은 충분히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32,000원 정도는 충분히 노려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투자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아래쪽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홀딩하는 걸로 그렇게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파이 자체가 커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내릴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고 네. 앞으로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우상향 구간에서 잠시 쉬었던 주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하면서 오늘 9.4% 강하게 좀 올라줬는데 자, 이기태 기사님께 먼저 좀 듣고 갈까요?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팹리스 업체 위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그 팹이 있어야 되고 그걸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될 툴과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몇 안 되는 디자인 하우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러한 기대치가 높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기술력이라는 건 AI 쪽에서 뭔가 플랫폼의 성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회사가 성장성을 쳐주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될 텐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한 채택이 늘어나면서 매출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올해는 2배 이상 늘어서 200억인데요. 내년도에는 이보다 더 큰 매출액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뭐 앞으로 DDR5라든가 HBM3 메모리 표준을 지원하는 IP를 갖고 있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설계 자산 플랫폼 전문 기업 국내 몇 안 되는 디자인 하우스고 이제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만의 좀 차별화된 경쟁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이 CXL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좀 그 회사 자체로도 의미 있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외형 성장도 보여줄 수 있나요? 방금 이제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 조금 더 그냥 쉽게 풀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를 할 때 우리 CXL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CXL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시장 안에서 CPU가 있고 그리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둘이 연결을 해야 되고 G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잖아요. 둘이 또 연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연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속도 자체가 이제 빨리빨리 이제 연결이 돼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가 일단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연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CXL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셔도 돼요. 근데 이 CXL을 하기 위해서 아까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가 열심히 지금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은 CXL 컨트롤러 IP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IP는 지적 센서권이죠. 네. 이걸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CXL을 하기 위해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로열티 구조가 되었던 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직은 하긴 좀 힘들다. 무조건 그래서 있어야 하는 예, 거죠.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CXL 시대로 이제 CXL로 강하게 달리기 시작을 할 때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의 이 지적재산권의 기술 자체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일단 생각을 한다면 시장 안에서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실적이 나오는 쪽이 HBM 그리고 향후의 미래를 볼 때가 CXL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CXL에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시장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꼭 필요한 요소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11월부터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올라주고 있잖아요. 연고점 경신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기대치까지 좀 올려도 될지 내년까지 홀딩하면서 가져가도 될까요, 이사님? 예, 뭐 이 AI라든가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라든가 러닝머신, 클라우드 뭐 관련된 이슈가 꺾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내년도에도 여전히 이 추세는 유효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전방이 꺾이기 전까지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들고 간다라는 투자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단에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때 거래량을 실리면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재차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해운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해운사들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항로죠. 수에즈 운하 대신해서 남아공 우회 항로를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물류 대란이 또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데 글로벌 해운업계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변화들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될까요, 박근혜님? 사실은 이제 오늘 제가 이 뉴스하고 종목들 움직이는 걸 조금 접하면서 네. 약간은 이게 이것 때문에 갔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해운주에 대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 2달 전부터 유입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은 2달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중동이 확전이 될 거라는 걸 기관들이 미리 돗자리를 펴고 이제 앉아가지고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자라고 해서 2달 전부터 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오늘의 어떤 뉴스들이 일단 트리거가 돼서 조금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 인하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경기가 예상보다 경착륙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유럽 부분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동량 자체의 어떤 증가 부분이 일단 기대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은 해운주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가 유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트리거는 사실 이제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하면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남아공까지 돌아가면은 훨씬 더 돌아가기 때문에 네. 운임 자체가 좀 높아질 올라가고. 가능성이 일단 높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트리거가 되면서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2024년도에 중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난다는 쪽으로 일단 베팅이 요즘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지금 해상 운임에 대해서도 내년까지의 강세도 조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오른 게 단순히 아까 얘기했는 반도체 이쪽만 오른 게 아니고 네. 화학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화학주라든지 철강주가 움직일 때는 보통 중국 쪽에 모멘텀이 있을 때 네.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뉴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중국 경기에 살아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일단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수에즈 운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보다는 이제 경기가 예상보다 좀 괜찮을 것이다. 그런 물동량 유지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좀 더 이제 기관들도 시장도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럼 이사님께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년 해운업황에 좀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사이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예, 뭐 일단 경기가 좋아야지 해운주가 이제 경기 말단에서 좋아지는 건데요.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때 왜 좋았는지를 생각해보고 그때 왜 신고가를 쳤는지 왜 20배가 올랐는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의 주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물류 대란이 왔었고 공급망 이슈가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뭔가 배로 나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돼서 운임은 비싸지고 항만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공급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일단 어느 정도 병목 현상이 해운에서 일어난 것인데 그게 급격하게 2년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류 비용은 점차적으로 낮아졌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수에즈 운하를 가지 않고 밑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을 타고 희망봉을 거쳐서 가게 되면 결국에는 7, 8일이 더 소요가 되고 마침 해운 선사들에게는 이게 빌미가 되어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됐다, 트리거가 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보험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동량은 줄어드는데 7, 8일 동안 적재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매출 이라든가 좀 생명 연장의 꿈 뭐 그런 것들을 해운 선사들은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에 이러한 게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걸 보고 투자하는 게 맞나를 놓고 봤을 때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투자의 관점을 넓히는 게 더 맞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수에즈 운하 물류 대란 우려가 있었고 해운주 강하게 좀 전체적으로 탄력을 받아줬는데 HMM과 흥하해운에 대해서 두 분의 관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흠슬라라고 불렸던 HMM은 모두 다 고사인 주셨고 흥하해운은 지금 이제 갈렸는데 HMM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고사인을 일단 드리고요. 시장 안에서 조금 시끄러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제 HMM을 보면서
하나 이제 최근의 주가 흐름들 중에서 한진카를 보면서 약간 좀 애매함을 한번 느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이슈들도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이 일단 네. 있는데 한진카를 꺾이지 않고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일단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HMM도 비슷한 궤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내년에 중국이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지금 수에즈 운하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선사들은 유럽 선사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운임 지수 볼 때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제 상하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흐름을 돌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한진칼 얘기해 주셨는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매각 이슈로 최종의 인수 후보자 선정을 앞두고 지금 발표가 미뤄지면서 신경전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HMM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이사님? 예, 뭐 지금 현재 영구 전환사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3억 3,600만 주가 잠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각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인수하는 인수자 측에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나온 이슈가 있는데 독일식 매각을 하자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팡로이드라고 하는 이제 해운사가 있는데 독일에 이대주주가 함부르크 시입니다. 그러니까 HMM도 이제 이대주주가 산업은행이 빠진다라고 하면 부산항만공사라든가 인천항만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부담이라든가 지분 부담에 대해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사인을 드린 것은 이미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대한 주가는 2년 동안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선반영돼 있는 낙폭 과대주라는 점입니다. 이 시가총액 10조인데 현금성 자산은 이미 10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걸림돌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매도의 기술은 차세대 반도체와 또 해운까지 살펴드렸는데 저희가 이 종목들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매매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하면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와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외 투자리그, 시간외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외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외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외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진양화학이 9%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웅이 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거래의 연속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죠. 시간에서도 5%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업체인 대성에너지도 현재 2% 강세 보이면서 8,4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체크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파커스 그리고 엑서지 21이 9% 강세를 보이면서 가장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펩타이드 소재 신약 개발업체인 애니젠도 7% 강세를 보이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이스그룹 계열의 2차 전지 보호 회로 전문 업체죠. ITM 반도체 5% 강세에 빨간불 켜면서 21,000원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한국엔컴퍼니가 2% 약세로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가 상향 소식에 오늘 상한가로 시작했지만 윗골이 크게 달면서 11%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시간외에서 2% 하락하면서 17,33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솔루션 공급업체인 유니캐스트 오늘 반도체주 상당히 강했죠. 14% 급등을 했지만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2%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도 볼까요? 네, 코스닥은 TN엔터테인먼트 오늘 아래골이 달면서 올라왔지만 그래도 1.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텔레피드 15% 급등세를 보였지만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요.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감에 16%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카페24 시간에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6%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됩니다.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오늘의 라이징 스탁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PB 현대글로비스, 강준혁 파트너 파수, 이기택 이사 SK바이오팜 가지고 오셨는데요. 먼저 김병수 PB의 라이징 스탁 먼저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현대글로비스는 결국 현대차그룹의 수출 물량에 대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고, 이후로 이제 24년, 25년 넘어갈 때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강화하려는 이제 임원진들의 강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물류 쪽에서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 실적적으로 성장 추이라고 하던가 지금 뭐 이제 스마트 물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성장 어느 정도나 좀 확대가 될까요? 네, 일단 현대글로비스의 매출 구성으로는 이제 해운 쪽에서 16% 그리고 물류에서 34%, 유통에서 49% 가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공급망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했었기 때문에 운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2년이다, 그리고 3년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하지만 올해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정상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게 아마 해운업체 또는 이런 그런 글로비스를 관련한 시선이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매출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창궐하기 전이었던 2021년 연간 영업이익 1조 1천억 원을 3분기 만에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충분히 좀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배를 얼만큼 계약하고 있고 얼만큼 운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대 열척에 대한 자동 차선을 계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당 1만 대 이상 운반하는 초대형 선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대차 또는 기아차 쪽에서 나오는 물량을 우선적으로 받아내려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물류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물류 자동화 업체로 알려져 있는 RTO 리나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던 RTO 같은 경우에도 미래 물류 사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업 모델하고 충분히 연관이 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반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 쪽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현대 기아차의 수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린다면, 네. 올해 수출 물량이 200만 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할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사상 최대 시청을 계속 갱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대략 한 27조 5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조 7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동기 대비 한 6%, 그리고 영업이익은 8%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운임의 변동성이 정상화 과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주가 한 18만 원 선, 17만 원 선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 주가에서는 충분히 한 10% 내외를 보시고 투자 이어나가실 수 있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기차 수출 물량이 늘어감에 따라서 내년도에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금으로부터 10% 정도의 업사이드 한번 보고 접근을 해도 될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혁 파트너의 라이징 스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어떤 라이징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 간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금강을 캘 때 청바지 만드는 회사가 가장 큰 돈을 벌듯이 AI 시대에서 보안 관련된 파수가
그들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뭐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보안 섹터에서 이제 좀 강세를 좀 주던데 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쟁력과 좀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걸까요? 예,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보안 관련된 부분은 국내에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는 이익을 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법정 입증 책임 자체가 보통 소비자들한테 있기 때문에 보안 시장 자체가 커지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일단 있죠. 미국은 이거하고 반대로 보통 보안에 대한 입증 책임 자체가 일반적으로 기업에 있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보안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이 좀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파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포인트로 봐줄 수 있는 부분은 미국에서 MS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3년 전에 파수가 이제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에게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의 제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데이터가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의 어떤 캐피탈사라든지 아니면 로펌 같은 경우에도 개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의 어떤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에서의 어떤 발판 자체를 지금 제대로 닦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보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쪽의 규모가 한 98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 보안 시장에서 보자면 한 41% 정도 미국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네. 여기서 꽃을 피우고 있는 파수는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AI 시대에서의 어떤 네트워크 관련된 종목,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종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약간의 이제 사이버 보안 섹터가 또 주목을 받으면서 살짝 조금 시세를 준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파수의 성장력은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계세요? 예, 최근에 살짝 움직인 건 아니고요. 최근에 11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파수는 가격 기준으로 6,000원에서 9,000원까지 거의 50% 일단 상승을 하면서 네. 장기적인 추세에 일단은 돌파 시도를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이탈 가격은 한 8,060원 정도 잡고 말씀을 해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수가 이제 한번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위쪽에 한 13,000원 언저리까지는 항상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본 목표가는 한 1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적 흐름에서 지금 이제 다시 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기태 기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인데 어떤 부분 지금 매력적으로 봐야 할까요? 예,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처방 건수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유지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에서도 처방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년도에는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올라올 것이다라는 게 라이징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나 좀 성장을 하는 걸까요?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작년에 2,400억 정도 매출을 보였는데 올해 이제 3,300억 정도 매출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4분기 때 드디어 그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기인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처방 건수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5천억 원 가까운 매출을 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대비해서 약 한 45% 정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본격적으로 온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 바이오팜이 이제 처방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약의 특성상 한 번 처방하면 평생 먹어야 되고 끊을 수가 없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건수 증가가 시장에 진입해서 안정을 찾았냐라는 것이 상당한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게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내년도엔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가파른 성장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딱 주목할 시기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방 건수 증가가 되면 이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익이 어느 정도까지 좀 확대가 돼서 주가가 좀 올라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2025년도까지 보면 내후년도죠. 약 한 6,500억 매출에 영업이익 1,700억 정도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내후년도가 되면 매출은 한 2배, 영업이익은 뭐 처음으로 이제 1,000억대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초기에 상장했을 때 13,000원대였는데 13만 원대였는데 올해나 내년 중으로 목표가 15만 원 정도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손절가는 8만 원 투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9만 원대 가격인데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투대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스타, 김병수 PB의 현대글로비스, 강준혁 파트너의 파수, 그리고 이기택 이사의 SK바이오팜까지 만나봤는데요. 라이징스타 내용들 잘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해 주신 강준혁 와운의 파트너, 이기택 메리츠증권 여의도영업부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5위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5위는 스맥입니다. 공작 기계 그리고 로봇 자동화 솔루션 기업인데요. 지난 금요일 자동차 연구원의 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에 선정됐다는 소식에 두 자릿수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이어졌는데요. 기세 이어가면서 시간에서도 2.5% 상승하고 있네요. 4위 확인해 볼까요? 원익큐브입니다. 오늘 장 두 자릿수 급등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분위기 좋습니다. 디스플레이텍 1.6% 오늘 상한가 부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감을 했는데 1.6% 추가 상승을 주면서 6,66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위는 GS입니다. 도시가스 업체로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마감한 만큼 시간에서도 상승 주고 있는데요.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위 확인해 볼까요? 2위는 원익큐브입니다.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두 자릿수 급등으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약보합으로 전환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1위 만나보겠습니다. 1위는 컴퍼니 K입니다. 네, 벤처 캐피탈 업체로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지난 목요일 상한가, 금요일 9% 상승하며 최근 기세 좋은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상승을 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오늘 토크 종목은 스맥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동차 연구소의 폐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에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최근 흐름 좋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2.4%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스맥 같은 경우에는 시총 한 1,700억 정도로 좀 작은 회사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개발 업체로 96년에 설립되었는데 2011년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기계 사업 쪽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사업 부문은 이제 공작 기계 그리고 자동차 장비, 융복합 장비, 로봇 등 이제 제조하는 기계 사업 부문과 ICT 사업 부문으로 나눠져 있는데 매출 구성에서도 ICT 사업은 한 4% 가량 그리고 나머지 96%가 기계 사업에 나올 정도로 기계 쪽으로 이제 거의 탈바꿈을 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조금 많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자동차 연구원에서 폐배터리 해체 분해 장비 공급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스맥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복잡했던 이런 화재라든지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해체를 공정하는 것에서 패커블리 그리고 모듈 단위로 해체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등에서 대공정으로 나누고 관련해서 해체 자동화 장비까지도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쪽에서 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을 때 스맥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S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상장 첫날 따따블 후 이튿날 상한가, 그리고 오늘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장 후 거침없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수급 쏠림 현상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경계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거로는 예상치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통 가능 물량이 한 30%대가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바로 매도되는 물량이 좀 많을 수가 있다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지금까지 시장에서 좀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알고 있는 이제 UC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쪽에서도 배터리 쪽 측면에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리튬 이온 커패시티로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꾸준히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의 초급속 또는 급속 충전 인프라 수요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시장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알루미늄 부품이 이제 오스트리아의 하이와 합작 법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까지 상한가가 쭉 이어지고 있다고 해서 다음에 바로 꺾인다 또는 상한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LS 머티리얼즈를 충분히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면은 충분히 아직 앞으로도 전기차 쪽 그리고 친환경 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강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도 살펴볼까요? 다시 신고가 깨기가 진행되면서 오늘 14% 급등으로 1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CES 2024에서 로봇솔루션 등 무인 자동화 최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예고를 해서 시장에 관심도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년까지 들고 가도 좋을 시점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또는 두산 그룹 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에서도 가장 큰 회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R&D 투자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CES 2024를 넘어서서 아마 매출이 제대로 찍히는 내년부터는 충분히 기대 어린 시선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출액 대비 R&D 비율도 2021년에 14%에서 지난해 20%대까지도 올라오게 되었고, R&D 인력도 전 직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R&D의 진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로봇 4개 로봇을 이제 개발하게 되면서 국내와 해외 쪽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 2020년에는 6개의 모델을 추가로 출시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협동 로봇 시장에서 최대 라인업을 보유한 기업이다라는 타이틀도 있습니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는 판매량 기준으로는 글로벌 톱4 기업에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작은 협동 로봇 시장이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장이고, 거기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한국 기업이라면은 두산 로보틱스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오늘 양시장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될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2차 전지 쪽, 특히 개인들이 좀 매수가 많이 몰렸던 업종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인 거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순매수가 이어지는 시장이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결국에는 대주주 양도세 여파로 인해서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도 많지만, 오늘같이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 어린 시각을 가지고 개인들이 순매수를 이어나가는 업종들을 잘 캐치할 수 있다면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투자적인 타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차 전지 외에도 개인들의 수급이 쏠리는 이런 테마성 장세가 충분히 열릴 수가 있는 연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외에도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로봇이라든지 개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다가 짧게 접근할 수 있다면 따뜻한 연말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대부분 아시아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계지수와 선전이 각각 0.4%, 1.1% 하락하고 있고요. 마감을 앞둔 항생지수가 0.8%로 약세 보입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과 중시 부양 조치에도 연일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민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 약 8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했죠. 또 주택담보대출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등 부동산 부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여기에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상장사 자사주 매입 요건 완화를 시행하는 등 증시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은 지난 15일 기준 41억 위안 순유출을 기록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 보시죠. 이 시각 현재 나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0.19%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은 유로존의 11월 CPI가, 21일에는 미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발표되니 체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